안녕하세요. 저는 곧 40대가 되는 직장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한테 가까운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형님과 관련된 일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사연이고 떳떳한 일도 아니라서 어디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네요. 친한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혹시나 소문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으로 이렇게 보내보네요. 최대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 너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제가 누군지 알 사람이 있을까? 개인적인 정보들은 조금 숨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이 굉장히 많고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거나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는 많지만 아무래도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거리를 두게 되더군요. 너무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주말에도 만나서 술을 마신다거나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행동은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 사연의 주인공인 형님네 부부와도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형님도 성격이 워낙 개인주의라서 딱히 친해지지 않고 저에게 거리감을 뒀지만 일 때문에 이래저래 자주 마주치다 보니 조금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저도 성격이 워낙 서글서글한 편이다 보니까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최대한 형님의 스타일을 존중해주면서 저도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하니까 꾸준히 마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형님과도 형님 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형님이 쉰다면서 댁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고 형님 집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친근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대해주셨지만 저는 행여나 실수해서 진행 중인 일에 지장을 줄까봐 몰래 잔을 꺾으며 술을 되도록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친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저에게는 소중한 고객이고 고객과의 자리에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일하는 데 있어 원칙이기도 했으니까요. 술자리에서 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형님은 오늘만큼은 일 말고 그냥 친한 동생으로 부른 거니까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술이나 마시자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 모든 게 다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일에 치이다시피 살았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어디 가서 편하게 술 마시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할 기회가 참 없더라고요. 이 형님도 워낙 나름대로 성공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쉼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 얘기도 하지 말자고 했겠죠.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됐고 그런 형님의 모습에 저도 긴장을 풀고 술을 좀 더 마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님도 편한 마음으로 술을 마셔서 그런지 금방 취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갑자기 이 형님이 잠드는 바람에 깨워서 다시 술 마시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혼자서 그냥 남은 술 홀짝 거리면서 앉아 있었어요. 시계 보면서 좀 이따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싶었죠. 그러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얼마 안 있어 집에 도어락이 열리더니 형수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형수님을 뵙게 된 건 그날 처음이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형수님은 깔끔하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제가 집에 있는지도 모른 채 허리를 숙이고 구두를 벗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끼워 낑낑대며 구두를 벗어 던지고는 옆으로 흘러나온 머리카락을 귀 뒤로 살짝 넘기는 모습이 미녀 배우가 나오는 광고를 보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형수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의 여자라서 예뻐 보이는 걸까요? 별것도 아닌 그 구두 벗는 모습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던지 아직도 그 모습은 종종 생각하면
참 무웃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현관문 앞에서 자기를 빤히 보고 있는데 당연히 형수님께서는 많이 놀라셨겠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해명하려고 했지만 차마 해명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이웃 주민들도 웅성웅성하면서 모이더군요. 경찰한테는 전화 걸고 별말도 안 했는데 엄청 빨리 오더군요. 아마 그 경찰이 올 때쯤에서 형님도 잠에서 깨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잠에서 깬 형님 덕분에 상황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연신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며 인사를 한 후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와 저의 첫 만남이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겨줬지요. 뭔가 참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에 세련된 정장에 구두를 벗는 모습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강렬한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제법 지나고 형님 집에 한 번 더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팩스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집에 없다고 직접 좀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로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 아내에게 서류를 받아라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저번에 경찰도 오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조금 껄끄럽긴 했지만 이번엔 일 때문에 가는 거기도 하고 저번 일 있고 난 뒤에 형님께서 제가 누군지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였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형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집에 계셔서 그런지 형수님의 복장이 저번에 봤을 때랑 달리 편해 보였죠. 쇄골과 팔뚝이 다 드러나는 깊게 파인 나시와 형님 것처럼 보이는 반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편한 옷을 입어서 그런지 그녀의 신체 특성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굉장히 탄탄하고 굴곡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수님도 그때의 일이 민망했는지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린 채 팔만 쭉 뻗어 계약서를 건네주셨는데 제가 계약서를 받고 난 뒤 누락된 게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린 후 문을 닫으려는 찰나 형수님이 저를 불러 세우시더군요. 처음 봤을 때 미안했다고 남편이랑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며 시간 괜찮으면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편한 복장이 민망했는지 어느새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나오신 형수님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셔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형수님은 형님과 성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고 저번처럼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저를 대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자주 방문하고 형님과 함께 형수님도 제법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충 세무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본인 사업이 과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업종마다 세금이 좀 다르게 매겨지는데 본인이 하는 쪽은 세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싱가폴 쪽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근데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전 답사도 해야 하고 기관 쪽이랑도 여러 번 회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싱가폴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을 먼저 만나기로 했고 한국을 떠나서 바로 그 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 호텔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혼자서 있어야 한다고 좀 길게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와 같이 해오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계속 진행하되 시간적 여유를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없는 동안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걱정 붙들어 매라며
알겠다고 대답해줬죠. 형님은 60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 가셨는데 처음 며칠 동안은 국제전화로 전화를 몇 통 했지만 별로 특별한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저도 굳이 찾지 않는데 형수님께 찾아가는 건 오지랖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렇게 형님이 싱가포르에 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님에게 전화가 와서 아내가 많이 아픈데 응급실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는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다행히 이 근처에서 대학병원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이었지만 형님의 부탁에 형수님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뒤 집에 가도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형수님을 모시고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만 아파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단순한 몸살이었다는 형수님을 모시고 들어와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게 잠든 형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소파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깜깜한 밤이었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니 형수님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데 덕분에 살았다고 피곤해 보여서 깨우지 않았다고 하시며 혼자 먹기 적적한데 같이 저녁 먹고 가라고 하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형수님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오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술 드셔도 괜찮으냐 물었더니 이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라고 평소라면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건데 남편이 옆에 없어서 그런지 걱정돼서 자기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고 고맙다면서 맥주를 한 컵 따라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가 간단한 술자리로 바뀌고 형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총각으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털어놨습니다. 직업 특성상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허다한데 집에서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은 정신없이 일만 하고 있어서 결혼 생각도 딱히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애인이 있었지만 최근에 내가 너무 바빠서 소홀해지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보고는 너무 아깝다면서 참 달콤한 면이 있다면서 자기 남편도 그런 배려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지인에게 응급실로 모셔달라고 싱가포르에서 전화까지 주는 사람인데 얼마나 배려심이 많냐고 농담하듯이 받아쳤는데 형수님은 그렇지 않다면서 굳이 몰라도 될 두 사람만의 시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형수님은 남편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게끔 매사에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남편은 너무 난폭하고 급해서 자신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동안 남편 욕을 하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안 보였는데 굉장히 마초스러운 면이 있더군요. 특히나 아내분이 워낙 나이에 비해서 젊고 예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내한테 달려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본인만 좋아하고 끝낼 거니까 점점 싫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밤에 어떤 스타일이냐고 묻더군요. 형수님의 노골적인 질문에도 저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서비스 마인드가 좋다면서 밤에도 애인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주는 편이라고 대답했어요. 나름대로 재치있게 대답했다고 생각하고 형수님의 얼굴을 살짝 쳐다봤는데 정말 부러운 표정을 지으며 애인이 좋아하겠다며 부럽다고 말하더군요. 몇 잔 마신 맥주 때문인지 형수님은 취한 눈동자로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어색해지는 이 상황이 진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불타는 마음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애써 화제를 돌려보려고 기지개를 켜며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는데
몸이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이만 가봐야겠다는 말을 돌려서 말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려는데 형수님이 제 기지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다며 잠깐 이쪽에 앉아보라고 말하고는 뒤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뭉쳐있으면 푹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남아있다면서 제 목덜미와 어깨를 차가운 손으로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형수님의 터치에 몸이 빳빳하게 굳어있는데 형수님이 제 등 뒤로 가깝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눈알을 최대한 돌려도 형수님이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형수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 와이셔츠 단추 몇 개를 풀며 제 어깨를 꺼내고는 낮고 가녀린 목소리로 "여기 시원하지?"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윽고 형수님의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만큼 가깝게 다가와 있는 형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이 싱가폴로 갈 때 저에게 형수님을 잘 부탁한다고 한 말이 떠올랐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형수님이 풀지 못한 답답함을 제가 모두 해결해 줬습니다. 많이 뭉쳐져 있던 저의 어깨처럼 뭉쳐져 있는 그녀의 답답함을 콸콸 쏟아내줬어요.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시원하고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놓은 것처럼 멈추지 않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 밤새 구겨졌던 와이셔츠와 바지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돌아오기로 한 날짜까지 저는 형님 몰래 형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님에게서 얼마 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체류 기간이 30일 더 남았는데 몇 주 정도 더 있다가 돌아오신다고요. 형수님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형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심과 매력이 항상 저를 미치게 만들고 저도 그녀를 항상 미치게 만듭니다. 형수님도 남편이 다시 돌아올까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유능한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죠. 기회가 된다면 형님이 돌아온 뒤에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산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결혼 시장에서는 직장인을 선호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자들을 만나보면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라서 그동안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금방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업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일 끝나면 친구들과 편하게 놀기도 하고 마누라 눈치 본다고 친구들은 좋은 데도 못 가던데 저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렸죠. 그렇게 어리고 귀여운 애들한테 돈 좀 쥐어주면 예쁜 짓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그래도 인기가 없지는 않은 모양인지 여자친구는 늘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관리도 하는 편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도 있었고 다가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능력 좋은 노처녀, 결혼해서 전업주부하는 여자, 학원 강사, 요가 강사, 네일 아트 하는 여자, 농협 다니는 여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여자 등등. 그 바람에 가지각색의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네요. 다들 저마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걔 중에 몇몇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인생 뭐 있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결혼한 여자는 저도 처음에는 스릴 있어서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은 흘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있는 여자는 한 명 만나보고 그 뒤로는 무서워서 더 이상 안 만납니다. 30대까지는 20대 여자들도 많이 만나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도 잘 안 꺼내고 티를 안 내던데 나이 40이 넘고 결혼 정년기 여자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니 조금 사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결혼 얘기 꺼냅니다.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들 급한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진절이 나겠더라고요. 말 돌리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 누구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고 나는 애도 안 놓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그러니 결혼 생각 있으면 딴 놈 만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에 10명은 다 떠나더군요. 여자 없이 솔로로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친구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쉬고 있었던 터라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왕년에 네가 아니라면서 놀리더군요. 저도 좀 쉴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 모임한 날 이후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 없다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더군요. 괜히 꿀꿀한 이야기만 하는 친구랑 있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랜만에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신나는 음악도 쿵쾅쿵쾅 울려대고 반짝반짝 조명도 멋있고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술도 한 잔 마셨겠다. 기분이 살짝 업돼서 친구랑 스테이지에 가서 미친 듯이 춤도 췄네요. 세월이 흘렀는지 조금만 쳐도 숨이 찼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친구와 가서 술이나 마시자 했습니다. 방을 잡았는데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처럼 잘 돼 있어서 둘이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많이 놀다 보니 슬슬 옆구리가 허전하더라고요. 친구가 웨이터를 불렀고 곧이어 웨이터가 반반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2명이 왔더라고요. 뭐 멀리서 눈에 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패션도 봐줄만 하고 얼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게 장땡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이 오더군요. 딱 보니 한 명은 끼가 좀 있어 보이고 한 명은 나이트 몇 번 안 와봐서 긴장했는지 친구 눈치나 슬슬 보는 조금 순둥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친구 놈을 보니 그 까져 보이는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더니 그 여자를 자기 옆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순박해 보이는 그 여자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참 웃기게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37살이고요. 돌싱입니다. 요 근처에서 회사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줄줄 늘어놓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줄줄이 다 말하더라고요. 그런 긴장한 모습과 당찬 모습에 간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나이트에 처음 오는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돌싱이라고 해서 애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과 딸이 있답니다. 예전에 남편 있는 여자와 만나서 죄의식이 있었던지라 가정 있는 여자는 왠지 꺼려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는데 딸린 애들 생각하니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도 떨어지고 정적이 좀 흐르다 보니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술 한 잔, 2잔 마시다가 친구 녀석은 자기 짝꿍과 함께 점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 둘은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뽀뽀도 하고 손도 바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군요. 저러다가 여기서 사고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돌싱 아줌마는 말도 별로 없이 뭔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재미도 없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친구의 뺨을 때리더니 미쳤냐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말리고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제 친구가 너무 과격했었나 봅니다. 간만에 친구도 흥이 올라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화 좀 푸시라고 그렇게 달랬는데도 여자는 휙 가버리고 제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더니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서 그래서 저는 나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우물쭈물 나오더라고요.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지금 바로 집에 갈 거 아니면 어디 가서 해장이나 좀 하자고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서 정신 못 차리는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돌싱 아줌마랑 해장국 집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서 별 생각도 없이 해장국만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쭈물 거리면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나이트에서 만나면 따로 사랑 나눈다고 하던데 저는 별로냐면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놀 거다 놀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먼저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순딩순딩 순해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니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성미라면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성미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숙박업소가 어딘지 막 찾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찾아왔다면서 휴대폰에 적어둔 걸 보는데 이 여자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할 말 다 하니까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을 걸어서 둘이 건물에 들어갔어요. 가서 천천히 씻고 있는데 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제가 나오니까 아닌 척하고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성미 씨한테 얼마 만에 이렇게 남자랑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4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지금 4년 동안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딸린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이 40 되면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노는 거라고 저한테 남자답고 멋있어 보여서 오늘 같이 있고 싶었다네요. 말도 별로 없던 성미 씨는 처음으로 속 얘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진지해지는 건 좀 기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오늘 천국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못한 거 오늘 다 보여준다는 그런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고대하던 일을 치르게 되었고 성미 씨의 반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말할 때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니 제 움직임에 따라 가냘픈 소리 지르는 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고는 허리를 들썩거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여자가 그동안 어떻게 혼자 지냈나 의문이더라고요. 그녀의 온몸이 반응하는 게 어찌나 대단하던지 완전히 홍수가 난 줄 알았습니다. 아까는 그냥 애딸린 이혼녀로 보였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주 뜨거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성미 씨에게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여도 어떤 악조건의 여자라고 쳐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은 거 있죠? 일단 너무 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고 능력 좋고 별의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결혼 생각 없던 저였었는데 연애도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여자는 단기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이 제 가치관을 확 바꿔주더군요. 40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몰랐습니다. 제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지 말이에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아이들도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을 하려고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2마리 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짧게 글 남깁니다. 저는 30대 후반 나이에 미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최근 저에게 생긴 아주 특별한 인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디 이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네요. 형수님은 지난 1년 반 동안이나 병으로 하루 종일 드러누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병간호만 받고 있는 형을 간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2돌이 지나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가엾고 귀여운 조카는 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돌봐주시고 있고, 형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형을 보살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희 형수님은 어머니 친구의 딸인데 어머니들의 소개로 중매 반 연애 반으로 1년 정도 사귀다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2분이 워낙에 친하시기도 했고 크면 꼭 자기네들 아이들과 결혼시키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2분의 우정도 각별했고 서로의 집안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형도 그렇고 어머니 친구네 딸도 참 예쁘다고 소문이 좋았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거라고 할까요? 연애를 하고 만날 때에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던 형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채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극적인 드라마의 결말 같은 하루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병원에 거의 매일 갔는데 처음에는 형을 보러 갔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아무리 형이라고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저도 챙겨야 할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의 병원도 아니고 형의 병원이라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별한 우애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제가 왜 그렇게까지 매일 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쯤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형수님이 예쁘고 착하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어디까지나 형의 아내이고 형수님이기에 이상한 마음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은 사람을 보고 괜찮다고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저의 형수라는 사실에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제대로 사지를 못 쓰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케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자 참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런 형의 옆자리를 1년 반이 다 되도록 형수님은 지극정성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고맙다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머니도 못할 만큼 형을 보살피는 형수가 무척 고맙고 그런 형수가 점점 더 좋아지고 형수를 존경하는 마음은 점차 제 마음속에서 연모로 바뀌었고 저런 여자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기어코 형은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식물인간처럼 지내더라고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온갖 인공호흡기에 인공호스에 몸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안쓰러운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형은 깨어날 기미조차 안 보이고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모두가 포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어떻게 돌릴 방법이 도저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쳐갔고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형을 보러 간다는 마음과 덩달아 착하고 예쁜 형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의 상태는 여전히 호전될 기미는 없고 그 옆에서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맞아주시는 형수님의 밝은 미소를 보자 저는 또 형수님이 제 아내였으면 좋겠다는 몹쓸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저는 늘 슬픈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형수님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형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모두가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오랜 시간을 힘들어해서 그런지 형을 떠나보내는 순간은 생각보다 숙연하고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순리를 따르는 순간이었죠. 형의 49제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불러 형수님께 이제 형도 떠나고 없으니 조카는 잘 키워주신다면서 더 늦기 전에 좋은 짝 찾아서 새 출발을 하라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형수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카를 안고 같이 울고 저도 울었네요. 그런데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하던 형수님이 그냥 이렇게 유나랑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여기서 같이 살 거라면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지 말라면서 고집을 부렸고 형수님의 고집의 아버지께선 우선 당분간만이라며 허락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옆에서 고생했던 며느리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아들의 빈자리를 그 며느리가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아들만큼이나 뛰어난 인성과 성품을 가진 며느리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형수님은 지금 우리 주택 1층에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야무져서 동네 장사인데도 꽤 잘 되고 있고 그 뒤로 저도 퇴근하고 형수님을 도와준다며 매일 저녁 형수님의 가게로 출근을 했죠.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 마치 떠난 형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막 퇴근하고 집에서 대충 저녁을 먹고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간의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정말로 형수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수님이 손님 가고 난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입은 수수한 옷차림도 왠지 더 세련돼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착각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애초에 몸 자체가 상당히 예쁜 편이라서 어떤 옷을 입어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고 이제 퇴근했냐며 환하게 웃어줬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매끈한 엉덩이 라인으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억지로 형과 조카 생각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숙일 때마다 블라우스 사이로 보일 듯 말 듯한 안쪽과 터질 듯이 빵빵한 청바지를 보면 볼수록 한번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제 몸과 마음이 안달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멈출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네요.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형수님을 정말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과 여자로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는 것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오랜 시간을 옆에서 머물며 완전히 그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어김없이 커피숍으로 출근하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집에 올라가 보니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쉬려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힘없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마치 육상선수처럼 바로 약국으로 달려가 감기 몸살 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약봉지 하나에 감격해서는 형수님이 눈시울까지 붉히더군요. 몸이 많이 안 좋은지 얼굴을 붉게 해서는 너무 고맙다는 그녀의 인사에 저는 괜히 야리꾸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발그스레한 그녀의 이마를 짚어보니 정말 사람의 살이 아닌 것처럼 불덩이더군요. 얼른 약을 주고 침대에 누우라 하고는
차갑게 물수건을 가져다 머리에 올려주었습니다. 어색해하는 형수님이 그만하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오히려 제가 화를 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면 이렇게 될 때까지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냐고. 오늘 밤에 열 안 떨어지면 같이 응급실로 가자고 박력 있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겨우 잠들었는데 그렇게 잠이 든 형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또 이상해졌는지 또다시 울렁거리더라고요. 형수님의 모습이 안쓰러웠던 건지 저도 모르게 그 창백해진 고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순간 이러다 제가 무슨 일이라도 벌릴까 싶어 얼른 거실로 나와 버렸네요. 집에 올라갈까 생각하다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눈을 떠보니 늦은 밤이었습니다. 작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와서 가보니 형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는 형수님이 생기 있는 얼굴로 웃어주면서 저에게 일어났냐며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며 도련님이 주신 약 먹고 나니 다 나은 것 같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질끈 묶고 앞가슴이 적당히 파인 롱오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상을 차린다며 몸을 숙이는데 그 순간 벌어진 목선 안으로 저도 모르게 눈이 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내 정신 차리려고 눈을 돌렸지만 제 심장은 이미 은근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 안에 숨겨진 형수님의 알몸이 떠올라서 폭군 달아오르는 기분이 느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형수님을 보다 저도 모르게 슬며시 어깨 위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고기를 굽던 형수님은 하던 걸 멈췄고 형수님의 어깨를 잡은 제 손끝에 작은 떨림이 전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는 형수님께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 뒤에서 형수님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좋아하고 있었다고, 제가 그 자리 대신하겠다고, 유나한테 새아빠 생기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낫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제가 꼭 안고 있었던 팔 안에서 빠져나가려던 형수님은 더 이상 몸부림을 치거나 거부하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죠. 저를 서서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저희 사이에는 고요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의 심장 소리와 그녀의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말을 듣고는 돌아서서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만 있는 형수님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맞추려는 순간 형수님은 놀라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고 강하게 거부하며 말도 안 된다며 저를 밀어내는데 형수님은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다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다시 한번 형수님을 확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이제 그만 받아달라고 하니 형수님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수님과 안방에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그날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요동치듯이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시동생과 형수의 사이라는 미묘한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형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으로 두려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형수님의 커피숍으로 갔고 아주 단아한 원피스를 입고서는 더욱더 여성스러운 자태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게 된 이후로 혹시나 했던 걱정과 불안은 모두 떨쳐버릴 만큼 형수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고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사이에 있었던 그 순간은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천국 같은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형수님과 반년 가까이 연인 아닌 연인 같은 아슬아슬한 비밀 관계를 이어가다 며칠 전부터 형수님의 얼굴이 어둡고 수척해지더니 근래 말수도 줄어들었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마음이 바뀐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이런 관계가 불안하고 싫어진 건 아닌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 오후 형수님의 커피숍에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형수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 말이 있는데 3개월이래요. 애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을 듣자 저는 기쁘면서도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정식으로 결혼하고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관계인 건지 아직 양가 부모님들에게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으실지 아이가 생기고 나니 더욱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너무 욕망으로 그녀를 대했던 걸까요? 그날 저는 겨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칠 후 형수님을 옆에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조심스레 우리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우시더군요. 결국 허락은 해주셨는데 지금 형수님의 집안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며 극렬히 반대 중이십니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 관계 상담을 먼저 하려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솔직히 두렵긴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하나도 되지가 않네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물론 저도 이게 조금 비정상적이고 어려운 관계라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